안녕하세요. 소중한 진짜 역사 손인쌤입니다. 어서오세요. 드디어 1강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온 친구들도 있고 안 보고 바로 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리엔테이션 살짝 보면 도움 됩니다. 자, 그럼 1강부터 가볼까요? 8쪽부터 9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역사학습의 기초, 선사문화와 고대 문명, 그걸 좀 둘로 나눠서 보도록 할 겁니다. 내용이 앞부분이 좀 길죠. 그래서 고대 문명부터는 다음 시간에 쭉 살펴보고 오늘은 역사학습의 기초하고 선사문화까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단원 제목이 나와 있는데 역사도 사회도 이 단원의 목차를 꼭 놓지 말고 보고 가셔야 됩니다. 큰 그림 그리고 가는 거야. 내가 어느 길로 갈지를 미리 들여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역사 부분이 뭐냐? 시대순으로 쭉 배우거든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글자도 없던 시절, 문자도 없던 시절을 배울 거예요. 근데 그거 왜 배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거부터 알아야지. 자, 역사를 배우기 전에 역사 학습의 기초 왜 배우느냐 이거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사 문화와 고대 문명, 문자가 있기 이전부터 해서 문자가 등장하고 나서 고대 문명, 문명이라고 할 때 이 문명은 밝고 뭔가 발전된 그런 모습. 돌도구 쓰고 막 그냥 동굴 속에 살고 이런 시대에서 좀 벗어나서 어머야, 사람들이 막 모여서 국가를 만들고 그 안에 문자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뭔가 좀 인간답게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고대 문명입니다. 몇 가지 고대 문명들을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역별로 세계의 여러 지역들을 살펴볼 건데 항상 크게 어떤 지역들을 보냐면 우리나라가 있는 이제 아시아 지역. 이 아시아 지역도 우리나라가 있는 지역이 이제 동아시아 지역이에요. 동아시아 지역 역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 서아시아 지역이 있어요. 동아시아 옆쪽에 서쪽 아시아, 서아시아. 서아시아 세계는 항상 여기 이제 유럽 세계와 굉장히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고돌 간의 관계를 또 같이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지역. 요렇게. 실은 이들 지역이 가장 좀 중심이 됩니다. 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이렇게 세 개 지역이 좀 중심.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 뭐 역사까지 배우진 않고 현대로 들어오면서 더 많이 다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소개되는 정도로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메리카 대륙이 있거든요. 아메리카 지역 같은 경우도 각자 자기들의 문화를 고유하게 유지하고 살다가 나중에 유럽인들이 신항로 개척하고 이 지역 막 식민 지배하고 하면서 다시 이제 근현대 이제 과정에서 역사 속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근현대로 가는 우리 2학기부터 그 내용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요들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를 세계사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고대 서아시아 세계. 요 동네가 아주 일찌감치 아주 큰 국가가 만들어지고 막 여러 다른 국가들을 거느리고 하면서 되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그 다음 이제 지중해 세계. 지중해라고 하는 요 바다가 여기 사이에 아프리카하고 유럽 사이에 있어요. 그 지역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라든지 뭐 로마라든지 이런 국가들부터 시작하고 이제 서유럽과 북부 유럽으로 가는 거거든. 원래 남부 유럽이 먼저예요. 문화적으로 뭔가 발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지역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 이제 다시 우리 쪽으로 옵니다. 동아시아. 동아시아와 함께 우리 남부아시아를 여기 빠뜨렸는데 인도 지역도 자주 나옵니다. 인도 지역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옆에 여기 남부아시아. 남부아시아는 그냥 인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도 쪽을 중심으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아시아 세계들까지 배워봅시다.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가 중심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역사 왜 배우나 들어가 볼까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쭉 흐름대로 뭔가 정리해오고 기록으로 남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역사예요. 인류가 지금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온 발자취,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를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사실로서의 역사하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고 일단 우리가 배우는 이 역사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좀 중심으로 한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둡시다. 기록하다 사자예요. 사자 자체가. 기록하다. 자, 그러면 이 역사. 아주 오래전 역사학자들이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후대에게도 알리려고 남기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의견들이 막 나뉘어요. 야, 있는 그대로를 남겨놔. 뭔가 우리의 생각이 반영되면 이 역사라고 하는 게 그대로 전달이 안 될 수 있어. 있는 그대로를 남겨. 그게 사실로서의 역사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만 써.
과거에 일어난 일이 뭔지 그냥 그것만 써. 거기에 대한 평가, 거기에 대한 해석하지 마. 이게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냥 과거에 있었던 객관적인 기록. 내가 그냥 손님의 입장에서 보고 누가 움직였다, 누가 일어났다, 누가 죽었다, 누구랑 싸웠다. 이것만 쓰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로서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들 일어났고 뭐 싸웠고 뭐 어떻게 죽었고 이걸 보고 후대 사람들이 알아서 이 시기의 역사를 이해할 거야. 그래서 이 자료를 토대로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요. 이런 역사를 강조했던 역사가가 누구냐면 랑케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역사는 자신을 숨겨야 돼. 역사가가 기록할 때 스스로를 숨겨. 너를 드러내지 마. 그냥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해. 그래서 과거가 본래 어떠했는지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요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힘들죠. 자,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뭐냐면 기록할 사실을 선택해야 돼. 그 수많은 사건, 사고 어떻게 다 적어. 중요한 것만 적어야지. 이 중요한 것만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미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남기는 기록인데 모든 기록 그냥 다 적어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의미 있는 것만 써야지 뭐 누가 화장실 간 것까지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서 뭔 사건이 시작됐어. 그럼 쓰겠지. 매일 가는 화장실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기록할 사실을 선택해야 돼. 수많은 역사적 사실 중에서 이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선택하는 사람은 역사가잖아요. 그 역사가의 관점과 해석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선택하려면 평가해야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렇게 해서 같은 인물이나 또 사건도 이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걸 사관이라고 해요. 역사가가 바라보는 관점, 사관에 따라서 또 생각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또는 이런 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누구는 옳다, 누구는 그르다, 누구는 의미 있다, 누구는 의미 없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 기록하는 역사가의 관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역사의 주관적인 이런 이 역사가의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자가 누가 있냐면 E.H. 카라고 해요. 앞에 있는 이름을 이제 약자로 해서 E.H. 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역사라고 하는 건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야.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봤을 때 이 현재 시점에 누가 보느냐, 어느 시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좀 익숙할 수 있으니까 삼국이 있었습니다. 삼국을 통일신라, 바로 신라가 통일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후삼국으로 분열됐다가 고려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후삼국 시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또 생긴 거잖아요. 이때 후고구려, 이제 후백제죠. 요런 상황에서 이제 고려가 만들어졌어요. 자, 고려는 후고구려의 궁예, 그리고 왕건, 후고구려를 이끌었던 이제 두 이제 인물들이죠. 당연히 이제 궁예 밑에 있던 왕건이 궁예를 배신하고 고려를 세웠어요. 그쵸? 그래서 고려의 역사를 쓸 때 이 후삼국 역사를 기록하는데 어떻게 썼냐면 궁예를 굉장히 안 좋게 씁니다. 포악하고, 아주 이제 이 나쁜 일을 많이 하고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해요. 부하가 이제 자신의 그런 이제 좀 뭔가 지도자를 좀 배신하고 나라를 만들었던 상황이잖아요. 고려가 왜 세워졌는지에 대한 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좀 더 부각시켜야 돼. 그쵸? 그래서 그 시기의 입장에서 이 시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역사서의 관점에서 궁예가 너무너무 나쁜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오늘날의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궁예라는 인물은 후삼국 시대에 아주 혼란한 그 신라의 그 상황 속에서
실은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제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눈도 한쪽을 잃었다라는 기록이 남겨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지 소굴에서 막 이제 거지처럼 이제 거지들과 어울려서 생활하면서도 다시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 인물인데 어떻게 그 사람의 나쁜 면만 있겠느냐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점에서 다시 바라보니까 저 고려시대에 남겨진 역사서들, 고려시대에 왕의 이제 이런 뭔가 정당성을 좀 만들어야 되다 보니 그러한 관점에서 궁예를 더 나쁘게 묘사했겠구나. 궁예라는 인물의 이런 상황 자체가 보니까 절대 그냥 나쁜 인물만은 아니고 아주 비범함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겠구나. 라는 평가가 내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게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사관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된 또 다른 역사 내용 한번 볼게요. 우리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신채호의 독사신록이 나와 있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고려시대에 쓰여진 역사서. 이것도 방금 얘기했던 통일신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채호의 독사실록도 조선시대인데 이때가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거죠.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조선이 아니라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 우리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죠. 자, 이 시기에 우리의 이 뭔가 자주성을 좀 드높여야 되는 시기죠. 자, 그런 시기에 각각 신라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신라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통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은 당의 도움을 받아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통일의 과정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당나라 황제에게 군사를 요청한 것은 두 나라, 고구려와 백제를 진압해서 영원히 싸움을 없게 하고 백성을 평안히 하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삼국이 계속 싸우고 신라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큰 뜻에서 당과 도움을 이 도움을 받았던 것이지라고 평가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신채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민족, 바로 당을 끌어들여서 같은 민족인 고구려와 백제를 친 것은 이건 도적을 불러서 형제를 죽인 거야 라고 평가를 하죠. 왜 그랬을까? 이 시기는 일제강점기. 우리의 자주성을 빼앗기고 우리의 권리가 지켜지지 못했던 시기예요. 이런 남의 민족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시기인데 이렇게 남의 민족을 끌어들여서 지금 통일한 신라를 그렇게 좋게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실은 또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때도 이렇게 이제 이후 이제 김부식과 같은 이제 고려를 세운 이들이 지금 요 김부식의 이 김씨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그 신라의 그 왕족의 성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계승 의지를 자꾸 이때부터 밝히기 시작해요. 신라 계승 의지를 더 강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고려란 나라가 그냥 옛날 그 신라 영토에 머물려고 하고 위로 진출해 나가려는 생각을 못한 거야. 원래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던 나라잖아. 처음에 나라가 세워질 때만 하더라도 고려라는 나라의 이름은 실은 고구려라는 나라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에요. 고구려는 과거에 고려라고도 불렸었어요. 고려.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쓴 거야. 그만큼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당연히 고구려의 옛 땅이었던 만주 지역, 저 북부 지역 막 진출해서 우리 영토로 회복을 했어야 되는 시기지, 고려 시대는. 그렇지만 이후에 지배했던 지배층이 자꾸 신라 계승 의지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진취적이지 못하고 자주적이지 못했어 라는 걸 안타까워했던 글이 바로 이 독사신록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관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된 역사 봤고요. 이제 역사학습의 목적 보겠습니다. 역사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탐정만 추리를 한 게 아니야. 우리 역사가들도 추리를 합니다. 바로 그때 추리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사료죠. 역사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시대는 그랬겠구나. 이래서 이런 거구나라는 걸 막 그 퍼즐을 짜맞추는 게 바로 역사적 사고력이에요. 역사 자료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탐구하면서 뭔가 비판력도 생기고 이건 좀 잘못했네. 역사적 판단력도 생기고 그리고 역사적 상상력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그 고조선에 대한 사회상을 이제 막 이렇게 들여다보면 고조선은 농경사회였고 사유재산이 있었고 신분제도가 있었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노동력을 중히 여기고 이런 것들, 화폐를 사용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알아내거든요.
이걸 알아내는데 근거가 된 게 뭐냐면 고조선의 8조법 중에서 남겨져 있는 3개 조항이에요. 남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 갚는다. 곡식으로 갚아? 왜 물고기를 안 갚고? 얘네 농사 짓는 사회였네. 다치게 하면 일을 못 하잖아. 일 못 하니까 곡식으로 갚으라고 하는 거네. 농사일 못 하니까. 그만큼 노동력 소중하게 여겼네. 이런 걸 끌어내는 거야. 그게 바로 역사적 사고력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혜와 교훈을 획득합니다. 여러 시대와 다양한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을 이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살아온 생활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실제 역사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 책을 많이 보면 간접 경험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중 가장 정말 실제 있었던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기록된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경험을 겪게 해주고 뭔가 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다양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역사를 알게 되면 그래서 이 나라에는 이런 문화유산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있었구나. 이 종교가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구나. 라는 걸 이해해서 세계화 시대에 더 잘 살 수 있게 해줘요.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변화하는 시간의 흐름을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곧 다음 시간 정도부터 배울 수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이런 나라. 이 나라가 다른 제국들보다, 제국은 진짜 여러 다른 민족과 이 국가를 거느리는 국가야. 정말 큰 범위의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들 가운데서도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발전된 모습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이 안에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쳐요. 포용, 관용. 다를 수 있지 뭐. 이렇게 다 받아들여요. 근데 그 바로 전에 이렇게 제국을 만들었던 국가들 가운데 히타이트라는 국가가 있거든요. 굉장히 강압적으로 나와 다른 우리 민족과 다른 것들을 막 억눌렀어요. 되게 빨리 멸망했어요. 이거 우리 지금의 모습을 보면 되잖아. 우리 오늘날 세계화 시대의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 많이 하죠. 우리나라 안에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야. 우리랑 달라? 어떻게 다를 수 있어? 우리 거! 이게 아니라 다를 수 있어. 다양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고 생활하고 적응해 왔기 때문에 문화가 다른 건 당연하고 인정, 가치가 있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다. 기억하시면서. 자, 역사책을 보면 우리나라 동양의 역사책들,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양의 역사책들을 보면 거울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거울, 감자, 감. 이게 거울 감자거든요. 자치통감, 동국통감. 이 감자는 왜 들어가느냐. 보고 이거 딱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네. 나 지금 내가 하는 거랑 똑같이 이 나라 왕도 다스렸네. 나라 망했다. 나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뭐예요? 나 거울 보면서 너 여기 뭐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나? 코가 좀 삐져나왔나? 들여다보잖아요. 비춰보고 잘못된 거 바로잡을 수 있잖아요. 그거야. 교훈을 얻어라. 동아시아의 역사책 이름에는 거울을 뜻하는 한자인 감이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역사를 거울처럼 보고 이걸 교훈 삼아서 현재와 미래를 좀 잘 갖고 나가라 라는 그런 옛사람들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너무 현명하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에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비춰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제 역사를 탐구하는 방법에서 역사 탐구의 재료, 사료 보겠습니다. 자, 과거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가지고도 들여다볼 수 있고요. 또 역사가가 역사 연구에 사용하는 여러 자료들을 또 사료라고도 합니다. 뭐가 있는지 볼까요? 유물, 유적, 기록물. 유물, 물건. 옮길 수 있는 물건. 그래서 인류가 만들고 사용한 물건이고요. 부피가 적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것들 말합니다. 도자기. 아니면 또 뭐가 있겠어요? 옷, 신발 이런 것들. 자, 유적은 뭐냐면 인류가 남긴 자취고요. 옮길 수 없는 정도의 크기를 이야기해요. 궁궐,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 탑, 궁궐, 집터, 고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유적입니다. 자, 기록물은 뭐냐면 문자로 남겨진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뭐 편지도 있을 수 있고 일기도 있을 수 있고 뭐 문서도 있을 수 있고 아예 그냥 이제 뭐 역사책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거. 또 기록은 문자로만 하진 않잖아요. 소리로도 기록을 남기고 영상으로도 남길 수 있죠. 그래서 비문자 기록으로서 사진과 영상, 구술 자료, 소리를 이제 녹음한 거 이런 것들, 뭐 위안부 공개 증언과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문자, 비문자 기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비문자 기록과 문자 기록, 일단 기록으로 남기는 거. 자, 사료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조선왕조실록은 뭘까요? 문자로 남겨진 기록물이죠. 자, 비문자 자료인 폼페이 유적입니다. 유적은 바로 옮길 수 없는 큰 것들. 그래서 여기는 유물, 유적, 기록물도요. 문자인 것과 문자가 아닌 것으로도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이건 알아두시면 되겠고 대체로 유물과 유적과 기록물을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역사는 어떻게 탐구할 수 있는지 그 절차를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사료를 수집을 합니다. 역사 자료들을 모으는 거예요. 뭐 문자로 된 거, 뭐 비문자로 된 거 뭐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를 비판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단계를 기억해 둡시다. 다 모아놓은 걸 이게 다 사실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군가 일기를 썼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오늘 뭐 근데 그 일기가 지어낸 일기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하늘에 갑자기 하늘이 막 갈라지면서 그 위에서 막 임금님과 신하들이 막 내려왔는데 뭐 생김새는 어땠고 보니까 눈이 5개였고 막 뭐 옛날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믿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이제 검증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당군 신하들 보면서 곰과 호랑이가 와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막 쑥과 마늘 주고 동굴에서 버티라고 했는데 곰은 버텨서 사람 되고 옛날에는 곰이 말도 했어? 쑥하고 마늘 먹고 버텨. 야, 곰이 인내심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이게 사료 비판이야. 일단 출처를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쓴 거지? 어디에서 나온 거지? 믿을만 한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교차 검토합니다. 같은 사건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사건이나 인물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교차, 비교해서 봅니다. 그리고 맥락화합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생각해 보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우리 궁예를 아주 안 좋게 얘기했던 고려시대 역사사를 보면서 이거 시대적 상황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좀 더 객관화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사료 비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사료를 비판하고 나서 검증한 것들을 바탕으로 분석과 해석을 해서 역사를 서술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그려봤습니다. 나는 역사가 사료를 통해서 과거의 사실을 밝혀보겠다. 유물과 유적과 다양한 이 문자 자료를 통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료. 자, 여기 지금 돋보기 들고 있죠. 그게 바로 역사를 지금 사료들을 이제 비판해보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역사 탐구의 절차까지 살펴봤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역사 사실로서 기록으로서 구분하는 거랑 역사가가 이제 이 역사를 학습하는 목적이 뭐냐,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요거 들어가 봅시다. 인류의 출현과 선사문화의 발전. 자, 인류가 출현하는 거 요거 간혹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물어봅니다. 아니면 통틀어서 한꺼번에 한 문제를 만들어내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자,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등장하게 된 거, 다양한 인류의 화석을 가지고 알아보고 있어요. 화석화되어 있는 동물의 화석들도 있지만 사람의 화석들도 있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의 화석들을 또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종이 달라. 그 중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하는 종을 보니까 이게 바로 원숭이와 다른 인간의 존재가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화석인 거죠. 약 4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최초의 인류예요. 아프리카에 출현한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왜 인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발로 걸었거든요. 이족 보행. 이게 원숭이 유인원들하고 사람 인류와의 다른 가장 큰 특징입니다. 2발로 걷는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 동물이 없어요, 여러분. 새는 2발이 아니고, 그죠? 날개가 있고, 그죠? 이렇게 4발을 가지고 있는 동물 가운데 이족 보행을 하는 건 사람뿐이 없죠. 원숭이도 보면 가끔 2발로 걷는데, 가끔 2발로 걷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항상 두 발로 걷다가 가끔 네 발로 이렇게 기기도 하지. 뭔가 상황이 있을 때 기어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하지만 인간은 이족 보행이 기본이란 말이야. 이족 보행을 해야만 손이 쉬어요. 손을 그냥 쉬게 놔두는 게 아니라 뭐 하죠? 손을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쓰는 거야. 두 손을 가지고 뭘 잡고 뭘 들고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요. 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뇌가 발달합니다. 우리가 근육을 쓰면서도 뇌의 발달을 촉진시켜요. 그래서 손을 가지고 뭐 이것저것 고민해 보다 보니까 뇌를 쓰는 거야. 뇌가 발달해. 뇌 용량이 커져. 그러면서 인류가 점점점 진화를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족 보행이 시작이었어요. 두 발로 서서 걷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간단한 도구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돌도구 같은 거, 나무 도구 같은 거. 자, 이게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하고요. 이 아파렌시스에 해당하는 그 화석을 인류를 루시라고 합니다. 루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같은 이름의 영화도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루시라는 화석의 이름 때문에 그런데 여성의 화석이 발견이 되었고 당시 이제 이 화석을 발견할 때 비틀스의 음악을 듣고 있었대요. 그래서 화석 이름을 루시라고 지었대요. 그 비틀스 음악이 루시 인 더 다이아몬드 인 더 스카이인가? 루시 인 더 다이아몬드? 아닌데 루시 뭐 하여튼 그런 이름 비틀스 음악인데 루시의 눈에 빛이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노래를 루시 더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는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아무튼 그 이제 루시라는 이제 이 이름이 들어간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이 화석의 이름도 붙었다. 다음 이제 호모 에렉투스로 가보겠습니다. 호모라고 하는 게 휴먼을 뜻합니다. 사람. 자, 그래서 호모가 붙어가면 이제 휴먼으로 들어가는구나. 이제 사람이구나.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에렉투스는 뭐냐면 에렉투스가 곧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직각, 곧서다. 이때 두 발로 걷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아직은 걷는 게 좀 아무래도 허리를 쭉 펴고 걷기보다는 이렇게 걸은 거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죽고. 그러다가 이제 허리를 더 폈어. 이게 바로 에렉투스. 약 180만 년 전에 등장을 했고요. 이때부터는 불도 사용을 해요. 불. 인간이 불을 사용했다는 게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잖아요. 불을 사용하면서 추위를 버티고 빙하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을 사용하면서 단백질류, 고기류를 익혀서 먹으면서 소화가 더 잘 되고 그래서 뇌가 또 더 발달해요. 뇌가 발달하니까 언어도 써요. 언어. 이제 뭐 칭할 때 뭔가 이 소리를 통해서 야, 하면은 새라는 뜻. 이러면 뭐 돼지라는 뜻. 이런 식으로 뭔가 의미를 정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서로의 뜻을 전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자,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입니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의 네안데르탈렌은 왜 나왔냐면 네안데르탈이라는 동굴이 있어요. 독일의 동굴. 거기서 발견된 이제 화석이었어요. 자, 40만 년 전으로 거슬러 가고요. 시체를 매장합니다. 사람을 땅 속에 묻었다? 누군가 쓰러지고 죽는다는 거 이것에 대한 개념과 동시에 죽은 후에 이 사람의 시신을 묻어줌으로써 뭔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뭔가 추상적인 사고, 죽은 후에 슬프다, 우리를 떠났구나 이런 개념도 생겼고 그래서 시체를 매장했다는 건 그만큼 좀 더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도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이 단계로까지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호모 사피엔스이기 때문이에요. 약 20만 년 전 등장한 바로 현생 인류의 직접 조상, 우리의 조상이 바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여기서 사피엔스는 무슨 뜻이냐면 지혜롭다, 슬기롭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자, 이렇게 해서 인류의 출현과 진화 과정,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부터 시작해서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에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동굴 매장, 그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 이렇게 순서대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구석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선사시대로 갑니다. 계속 선사시대였죠. 인류가 출현했을 때도. 방금 봤던 그 인류의 이제 모습들이 요 시대를 거쳐오면서 특히 구석기 시대를 이제 거쳐오는 그 문화들도 만들었던 거죠. 불도 만들고, 뭐, 돌도구도 써고, 불도 쓰고. 자, 구석기 시대가 바로 돌도구를 썼던 시기입니다. 석기. 근데 옛 구자. 좀
옛날 거야, 구려. 구려 도구가. 자, 어떤 도구냐면 찌개, 찌르개, 주먹도끼 같은 건데 전부 다 돌을 그냥 뚝 떼고 깨트려서 만들었어요. 떼서 깨트렸다. 그 뗀석기. 요게 바로 이 구석기 시대의 도구예요. 돌도구 뗀석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방울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얘들은 자연에서 먹을 것들을 얻었어요. 자연에서. 근데 자연이 주는 것만 먹을 줄 알았어. 동물 잡아먹고, 그다음에 열매 따먹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먹었어. 그래서 먹을 거 찾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 사냥감 다 잡아먹었으면 걔네들이 계속 앉아서 자기 잡으세요 기다릴 것도 아니고 도망가겠지. 도망가면 쫓아가야 되고. 여기 열매 다 따먹으면은 열매가 또 다음날 바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또 따뜻한 데 가서 또 열매 찾으러 다녀야겠지. 그래서 이동하는 생활을 합니다. 자연에서 먹을 걸 구해야 했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거야. 먹을 거 찾아다닌 겁니다. 이때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요. 굳이 집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집 열심히 막 뭐 만들어 봤어. 근데 야 가자. 그래 먹을 거 없어? 가자. 아깝잖아. 지금까지 지어놓은 거. 그죠? 그래서 일단 그냥 적당히 비를 피할 수 있는 정도. 동굴, 바위 그늘. 바위 그늘이 뭐냐면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암석이 이렇게 좀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 그늘이 만들어지는데 비도 좀 가려지고 요런 데 이제 모여갖고 야야 불 좀 피워봐봐. 춥다. 이러면서 이제 모여 있었겠지. 요런 데 흔적이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막집 이런 것도 없어. 돌도 없어. 그러면 이제 막 지어야지. 그게 이제 동물 가죽이나 또는 뭐 풀 같은 거 엮어가지고 만드는 막집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시기가 구석기 시대고요. 구석기 시대의 원시 신앙이라고 하면 좀 뭔가 믿음, 뭔가 추상적인 사고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시체 매장.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부터 시체 매장. 그 다음에 사냥의 성공과 다산, 아이들 많이 낳기를 바란다거나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여러 이제 그 유물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유적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사냥감을 동굴 벽화 속에 그렸다거나 나 이거 많이 잡혔으면 좋겠다. 이번에 애들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큰 고래나 좀 잡아왔으면 좋겠다. 그럼 먹을 거 많은데 사슴 좀 잡았으면 좋겠다. 선생님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쉬는 시간뿐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좀 지루하고 하면은 이제 뭔가 낙서를 해요. 뭘 낙서를 했냐면 먹고 싶은 거 그렸던 것 같아요. 막 김밥도 그려보고 떡볶이 막 그려서 막 친구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먹고 싶은 거 그렸어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실제로 이 친구들도 잡아왔으면 좋겠다. 나는 오늘 사냥 못 갔지만 사냥 간 친구들이 잡아왔으면 좋겠다. 또는 오늘 비 와서 못 가지만 내일은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기원을 하면서. 또 이제 풍요를 기원했던 것은 이따가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림이 아니라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비너스가 등장해요. 다음 이제 신석기 시대로 갑니다. 석기는 석기야. 둘 다 돌도구인데 새로울 신자. 좀 세련돼졌어요. 아주 쓰임새도 되게 다양하고요. 편리해졌어요. 그게 바로 간석기입니다. 돌을 갈아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막 돌 갈판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이제 막 굴릴 수 있는 이런 갈돌도 만들고요. 아주 이제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나처럼 생긴 돌도 만들어지고 아주 매끈하게 갈려있는 돌. 그게 바로 간석기야. 갈아서 만든 돌. 자, 이때는 이제 간석기라고 하는 돌도구를 썼던 시기고요. 이 시기에 실은 굉장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변화, 바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리는 거. 혁명은 확 바뀌는 걸 얘기해요. 전과 완전 달라지는 거. 뭐가 달라졌냐면 요거랬거든. 농경과 목축. 아까는 자연이 주는 걸 그냥 얻어먹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내가 직접 뭘 만들어내는 거야. 씨앗을 뿌리니까 뭐가 자라올라나? 잠깐만. 야, 일단 우리가 먹을 것만 여기 잔뜩 심어보자. 그럼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자라나는 거야. 가축을 잡아왔는데 걔들이 다음날 보니까 임신한 가축이어가지고 다음날 새끼를 낳은 거야. 닭은 알을 낳아. 뭐야. 얘네들 여기다가 가둬놓으면 뭐 계속 생기나 봐. 가둬놔 보자. 그러다가 가축도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농경과 목축으로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식량을 생산을 해요. 하지만 여전히 이것도 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생각해보세요. 농사를 지으면 씨도 뿌리고 울타리 쳐서 가축도 놔두고 다른 데로 가면 데리고 막 이동하고 안 되지. 어떻게 땅을 가지고 이동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거기 살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정착 생활이 시작하는 거예요. 어딨어? 정착 생활이 안 나와 있다니. 자, 여기다 써볼게요. 정착 생활이 시작됩니다. 요게 큰 변화야. 정착을 하니까 동굴이나 이런 뭐 바위 그늘이 없는 데일 수도 있겠고 계속 이런 데 살다 보면 막 곰이 막 겨울잠자로 들어오고 매캐한 연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거보단 좀 괜찮은 집에 우리끼리 좀 친한 애들끼리 좀 모여 살자.
이러면서 집을 지은 거야. 움집, 벽돌집, 촌락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정착생활과 함께 이 집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아무튼 먹을 게 많아지고 그러면서 사람도 훨씬 더 이전보다 구석기 시대보다 더 무리가 커지고 큰 마을 단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간석기를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가락바퀴와 뼈바늘이라는 걸 통해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요. 가락바퀴는 이제 실을 뽑아내는 기술을 그 바퀴를 말하죠. 여러 이제 그 섬유질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식물들이 있어요. 식물에서 이제 잘게 이렇게 막 실 같은 걸 뽑아내.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좀 꼬아서 단단한 실을 만들어요. 그 잘 꼬으려면 손으로 막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는 요거 이제 끝을 이 둥그런 바퀴에다가 추 같은 걸 이렇게 달아갖고 요 추 끝에다가 이제 이 섬유질들을 묶어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바퀴를 빙그르르 돌려. 바라르르 돌아가면서 이 실이 이렇게 감겨서 올라가면서 꼬아지는 거야. 그렇게 실을 만드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락바퀴하고 뼈바늘, 실을 이제 만들었으면 실을 뼈바늘에 끼워가지고 가죽 같은 것도 꿰매고 옷감 같은 것도 만들고 그물도 만들었대요. 자, 톡이 농사를 졌으면 농사를 지으면 매일매일 먹을 만큼의 곡식이 생산되든가요? 아니에요. 가을이 되면 수확을 확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농작물이 다 자라고 나면 한 번에 수확을 해. 그럼 그거 한 번에 다 먹어버려? 아니지. 먹을 만큼 먹으면서 저장해야죠. 저장을 해야 돼. 그래서 식량도 저장하고 또 그냥 딱딱한 곡식 그대로 먹는 것보다 물 넣어가지고 쪄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흙으로 만든 그릇, 흙을 구워서 만든 토기가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신석기 혁명, 바로 농경과 목축 덕분에 정착 생활하고 움집 짓고 마을을 다니고 살아가고 뭐 토기도 이제 만들어지고 하는 변화가 생겼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농사를 짓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의 여러 현상들이 뭔가 새롭게 느껴져요. 햇볕이 비춰진다. 어머, 비가 온다. 어머, 너무너무 좋다. 농사 잘 되겠다. 내일도 좀 이렇게 좀 햇볕도 잘 비치고 이제 비도 적절하게 왔으면 좋겠는데 하늘에 좀 빌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현상, 태양과 비와 바람과 같은 것들을 중시하면서 자연의 신앙을 뭐 믿는다거나 또는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그런 신앙들이 생겨나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경우들도 생겨납니다. 가축 키우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얘는 토테미즘,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 애니미즘이라고 해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러한 원시 신앙들도 생겨났습니다. 자, 여기 신석기 시대에 이제 농사 짓고 간석기 쓰고 움집 짓고 가축을 키웠다.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요거 풍요를 기원했던 밀렌도르프의 미너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 뭐죠?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여성을 보인 거예요. 여성의 얼굴, 가슴, 그 다음에 엉덩이. 요 모양새가 임신을 하고 또 자녀에게 젖을 물리고 하기에 이 좋은 그런 이제 이 풍요의 여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래도 사냥감을 잘 얻고 이제 사냥도 잘 하고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 일단 무리가 있어야 돼. 무리가 비실비실거리고 아프고 막 죽어나가고 뭐 숫자가 줄어들고 하면은 사냥도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풍요와 다산을 바라는 그런 조각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요거는 뭐냐면 알타미라 동굴에 이 그려진 벽화입니다. 벽화 속에 지금 이렇게 소처럼 생긴 동물들이 보여. 소고기 맛있겠지. 참 맛있겠죠. 먹고 싶은 거야. 그린 거야. 그래요. 여기서 사냥이 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다산과 풍요를 바라는 그런 이제 이 모습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없네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까지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문명의 발생으로 넘어가 볼 거고요. 자, 수강 후기 미션. 매 강마다 끝까지 잘 도전을 해서 수강 후기 참여율이 높을수록 성적이 100점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오늘날 인류의 직접 조상이 누구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씩 이렇게 선생님이 문제를 낼 거예요. 맞춰주세요. 오늘날 현생 인류의 직접 조상. 우리는 뭐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